오늘은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 경계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보다 훨씬 좋은데요. 의자도 있고 마이크도 쓰고 네. 그래서 환자분이랑 제가 상담하는 마음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인병이에요. 그냥 잘 알고 계신 성인병인데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또 우리 창덕궁에서 이루어지는 약방 그 강의니만큼 또 이 대사증후군에 관계된 왕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세종대왕이신데 그 얘기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21년째 한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의사 새내기일 때 막 이런 허준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홍삼도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막 홈쇼핑에서도 건강식품이 판매가 되고 이러는 걸 제가 새내기 한의사일 때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환자분들에게서 그 부작용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의학의 이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홍삼이 뭐 인삼은 안 돼도 홍삼은 모든 체질에 다 맞다.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리려면 어떠한 활동을 통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한약재를 가지고 이런 식치로 활용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은 뭐 10개에서 많게는 뭐 15가지도 한약재를 구성해 가지고 처방을 해드리지만 한 3가지, 2-3가지, 5가지 섞어가지고 드시고 계시잖아요. 뭐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물처럼 달여가지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실천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식치라는 게 예전에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를 다 실천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로 제대로 실천하신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왕만이 이런 한약재를 전국에서 곡물로 올라오는 한약재가 일단 풍부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신 거죠. 그래서 그 문헌이 이런 왕실의 기록에 있다 보니 제가 왕실 식치를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그 환자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곳은 창덕궁 약방이에요. 저 안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쓰던 뭐 약 사발, 약 찻상, 교법 이런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꼭 보고 가시고요. 또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구암 허준께서. 네,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동의보감을 편찬을 하셨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석굴암, 불국사 이런 거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덕궁이고 그 중 하나가 또 동의보감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세계유산이 되었던 이유는 창덕궁은 후원 가보셨나요? 중국 궁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고로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서 이 궁궐을 꾸민 거죠. 소박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그런 궁궐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동의보감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성을 위해서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아프지 말고 이거 드시고 치료하세요. 라고 적어놓은 동북아시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공중보건의서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연 친화하고 그 다음에 더 아프기 전에 예방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 이 2개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제 개원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건강했을까? 아시죠? 다 우리 저기 강화문 나가면 좀 풍채가 좋으신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깎으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풍채가 더 좋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당뇨합병증으로 고관절, 건습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괴사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이런 이제 수술 기술이 없다 보니까 걸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만의 또 이유가 있었어요.
큰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태종의 제위를 승계했고, 그죠?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이 불안정했고, 또 유일무이한 후원자 태종이 세종 4년에 갑작스럽게 승하를 하시고, 니 얼마나 또 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418년도에 왕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그때 세종의 나이가 22살, 23살? 아무튼 20대 초반이셨어요.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의 직면. 근데 이러한 일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세종대왕 세종 자체가 워커홀릭이었고 공부를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또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태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어도 우리 세종은 그때 고기 먹게 해라, 이렇게 유언까지 남기고 돌아가실 정도로 고기 매니아셨어요. 그러니 안 움직이고 공부만 하고 또 고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 풍증, 지금으로 따지면 고혈압이에요. 네, 고혈압, 소갈증, 지금으로 따지면 당뇨병, 또 이로 인한 종기,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고관절염, 그다음에 눈, 시력 강퇴가 많이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천도 가서 치료도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도 피해가지 못했던 고혈압과 당뇨병은 도대체 뭘까?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대사증후군 얘기하기 전에 기저질환 얘기할게요. 기저질환이라는 단어를 근래에 많이 들으시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기저질환자, 백신을 맞았을 때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저질환자. 도대체 기저질환이 뭔가, 평소 앓고 있던 병 중에 다른 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병,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병,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천식, 신장질환, 폐질환, 통풍, 기저질환에 속하죠. 그래서 이 기저질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고혈압과 당뇨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고혈압, 당뇨 있거나 이상지질 혈증이 있거나. 이상지질 혈증과 고지혈증 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고지혈증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HDL, LDL,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높으면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학계는 또 바뀌었어요. HDL도 많으면 안 된다. LDL도 몇 가지 유형이 있고 HDL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일 하는 놈이 있고 나쁜 일 하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DL만 높거나 HDL만 높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게 최신 지견이에요. 네, 요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오늘 고지혈증을 들고 왔어요. 왜게요? 단 거 많이 먹는다고 당뇨 오는 거 아니에요. 짠 거 많이 먹는다고 혈압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압 와요. 근데 고지혈증은 많이 먹으면 와요. 예, 일단 인풋 들어온 게 많아요. 들어온 게 많아서 지방위 들어보셨어요? 지방신 안 들어보셨죠? 지방간 들어보셨죠? 뭔가 내 입속으로 그게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뭐든 일단 많이 들어오면 저장 창고, 간밖에 없어요. 간. 그 다음에 좀 이 뼈가 없는 배. 예. 그 다음에 어디다가 버려요? 버릴 데가 어디 있어요? 강물에다 버려야죠. 혈액 안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지혈증. 간막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 지방으로 막 채워진다고 많이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간에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안 먹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지혈증은 병이 아니에요. 강물에 맥주병 몇 개 좀 떠다닌다고 강물이 썩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가 나중에 돌아 다니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뭐 강벽이 좀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상, 동맥, 경화증. 그럴 경우에만 병이 되는 거지, 아니 뭐 또 병 몇 개 떠다닌다고 그 강이 썩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병이 아니에요. 다만 건강군과 질환군으로 딱 진짜 한 발만 넘어가면 내가 기저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한 발만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발 빼서 건강군으로 돌아가면 나는 평생 기저질환자 아닌 게 되는 거고, 백신 맞을 때 걱정 안 해도 되고, 코로나 와도, 코로나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와도 나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고지혈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지혈증. 아까 제가 LDL, HDL,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끔찍한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진짜 이렇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내 입으로 뭐가 많이 들어오면 결국 강물에 버리게 되고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요. 중성지방은 나의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배에다가 쌓아놓는다고 하잖아요. 지방 형태로 쌓아놔요. 그게 이제 중성지방 형태로 쌓여요. 그러면 내가 한 끼로도 안 먹잖아요. 뇌가 시켜요. 옆구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방 업어와. 간한테 시켜요. 뭘 내뿜게요? HDL. 네. HDL은 청소차예요. 옆구리에 있는 지방 떼어와 할 때 나온 애들이에요. 그럼 간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럼 간이 어떻게 해요? 간은 굉장히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실시간으로 0.00001초 사이에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관 안에 쫙 싸줘요. 그럼 뇌가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당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뇌가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HDL을 좋은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져오는 애니까. 네. LDL은 나가는 애예요. 혈관 안에 버려지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병 깨져서 강벽에 붙어 있는 거 죽상, 동맥, 경화증 오면 위험해지는 거죠. 네. 안 먹고 살 빼고 뭔가 조금만 하면 좋아진다는 거 다 알면서도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의료인이든 뭐 하면 약 드셔야 됩니다 해요. 저도 필요하면 양약 드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이런 이유 뭐예요? 세계 사망률 1위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뭐예요? 죽상동맥경화증이 하필 심장혈관, 관상동맥 여기에 하필 병이 깨졌어. 그러면 혈액을 받지 못하는 그 심장의 근육이 죽는 거죠. 못 먹고 사니까. 그게 하필 뇌에 가서 막혔어. 네. 뇌에 막혔는데 그 부분이 하필 말을 하는 영역이야.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걸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 약을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없느냐? 있어요. 모든 약약은 케미컬한 이제 석유에서 뽑아낸 그런 약이기 때문에 내 몸과 꼭 맞지 않아서 얘가 흡수되고 분해되고 소화되고 다시 배설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 안에 혈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흡수되고 분해되고 소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쓰는데 그게 비타민 1, 6, 12, 코큐텐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드럭 먹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고지혈증 왔어요? 당뇨 왔어요? 합병증으로?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안 좋아요? 그럼 또 혈압 와요? 그럼 3가지 먹어요. 그럼 고지혈증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요? 진통제 또 먹어요. 그럼 진통제 먹으면 속 쓰려요? 그럼 또 제산제 먹어요. 제산자의 제일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골다공증을 만들어요. 프로톤 대사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 먹어요. 6개월에 한 번 먹거나 맞죠? 그러면 또 혈액순환 개선제 먹어요. 아까 드럭 먹었 때문에 또 코큐텐 먹어요. 오메가3 먹어요.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을. 제 환자 중에 정말 15알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밥을 못 드신대요. 예. 그 정도로 한 움큼 먹어요. 그러면 한 움큼을 먹었으면 내가 이거 먹어줬으니 나 건강하게 100세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반대죠. 네, 정반대죠. 정작 내가 노년에 애들 다 키워놓고 행복하게 사셔야 될 그 노년이 진짜 의료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 하셔야 돼요. 우리 의료인들 월급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덜 넣어야 되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죠? 네. 아니 알지. 근데도 잘 안 되는 걸.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거짓 식욕이에요. 거짓 식욕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제까지 거짓 식욕 얘기 들어보셔도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식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오장육부가 필요로 하는 식욕, 생리적 식욕 딱 거기까지. 예. 오히려 동물들은 감기 걸리면 굶는다고 하잖아요. 왜? 위장 너 조용히 하고 흡수하고 뭐 배설하고 또 조용히 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마 하는 순간 나의 면역 시스템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네. 아니다 보니 거짓 식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귀하게 감정적 식욕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해요. 육체적 식욕과 감정적 식욕 두 개가 있다면 육체를 위해서 식욕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내 감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다는 얘기 같잖아요. 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난 단 걸 먹어야 돼. 밤에 내가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나는 음식으로 위로받아야겠어. 그러고 나면 내 몸이 훨씬 나에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야. 나한테 정말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니라고 거짓이고 가짜니까 속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시키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이렇게 있어요. 자율신경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 자연에는 음양이 있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꽁짝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막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활동하는 건 교감신경. 자고 먹고 성생활하고 또 하나 명상하고 이런 건 뭐예요? 교감신경. 네. 근데 내가 하루 동안 너무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했는데 하루 종일 교감만 켜놨어요. 네. 심지어 먹는 동안에도 교감을 켜놔서 소화가 안 돼요. 부교감이 안 켜져서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8시간, 10시간을 근무하고 집에 딱 왔어요. 풀어지죠. 근데 커피를 2잔을 마시고 왔어요. 카페인이 내 혈중에 아직 돌아다녀요. 나는 퇴근을 해서 부교감으로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아직 카페인이 일어나라고 하네. 쉬게끔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부교감을 켜야 돼요. 아까 제가 부교감이 켜지는 방법 4가지. 자고, 먹고, 성생활하고, 명상하고. 예. 이 4가지 중에 만만한 거 하나 켜는 거예요. 뭐가 제일 만만하세요? 네? 꿈나무예요. 자기를 줘야 돼요. 네. 명상 가장 바람직해요. 예,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되냐고요? 돼요? 그죠? 퇴근하자마자 명상 다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뭐예요? 제일 만만한 거. 먹어요. 네. 그게 부교감을 키기에 가장 좋아요. 뭐가 막 먹고 싶거나 단 게 땡기거나 이거는 나를 위로하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보탬이 되는 이런 거 아니고요. 뇌가 야, 좀 켜봐.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고 드시라는 거예요. 뭔가 퇴근 후에 막 뭐가 땡기면 괜히 먹고선 후회하지 마시고 드세요. 드시면서 도와달라는 신호구나. 내가 과감하게 먹어줄게 하고 드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드시면 해보시면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요. 괜히 이건 나를 위로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먹고 나서 왜 먹었을까? 도대체 내가 왜 먹었을까 하는 것보다 먹을 때 막 땡기잖아요. 좋아, 먹어줄게.
내가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감하게 먹어줄게. 대신 뭐? 오이. 당근. 네. 위가 늘어나면 되거든요. 네.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종목과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좌회전 못 하거든요. 이게 제가 몸이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전기밥솥 있으세요? 몇 인분짜리세요? 6인분. 6인분짜리 사셔가지고 맨날 6인분 해 드세요? 아니죠. 한 1, 2인분 할 때도 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솥 자체가 1인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6인분, 막 10인분 대용량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거기에 다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태어날 때부터 이 용량이 그 불 자체가 강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이 강불이다 보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위열, 비장열, 췌장열이거든요. 이 소양인들이에요. 몸에서 가장 열이 많은 그 열을 누가 만들어요? 소화기계에서 만들어요. 네, 쉬운 얘기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네, 엄마 아빠한테 받은 몸이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그렇게 6인분 밥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불이 강불이 되면서 뇌가 시켜요. 다 넣어. 네, 다 꽉 채워 넣어. 그리고 8시에 밥 먹었어요. 10시에 배고픈 거 아닌데 배고플 때 안 됐는데 뭐가 먹고 싶어요. 이거 아직 강불에서 중불이나 약불 아니면 전원 오프나 보온으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의 솔루션은 뭐예요? 불 줄이는 거예요. 강불에서 중불이나 약불로 줄이거나 네,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식욕은 막을 수 없는 생리 욕구예요. 이거는 임의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안 돼요. 뇌와 몸이 지들끼리 대화해서 하는 거지 나의 의식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자꾸 끼어들려고 하죠. 네, 식욕 억제제. 아니 식욕이 억제가 되냐고. 본능인데 뭘로 억제하는데요. 네, 그러니 이런 한의학이 없는 저쪽 바깥쪽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약재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문화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200년 전에는 의학이 한의학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음양의 개념, 오행의 개념이 다 탑재되어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한의학이라는 게 우리의 내리속에, 현대인의 내리속에 없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식욕 억제제가 이 본능을 조절하려면 본능을 조절하는 센터가 어디 있어요? 뇌에 있어요. 그래서 뇌의 호르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먹다 보면 끼만 싫은 게 아니고 살기도 싫어져요. 우울증 왔다 그러잖아요. 예. 우울증 공황장애 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약 먹고 우울증 와서 우울증 약 먹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식욕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땅땅땅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의사들이 이런 살을 빼는 기전도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100m 달리기를 시킨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살 빠지겠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이 뭐예요? 100m 달리기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슴 뛰고 손 떨리고 입 마르고 담 안 오고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으로 생기는데 문제 뭔지 아세요?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드세요. 만약에 다른 약이면 먹겠어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안 드시겠죠? 근데 유독 다이어트 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먹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 와요. 네, 심장마비 와요. 진짜 식욕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짜 식욕은 어떻게 줄이면 되느냐. 너무 당연한 건데요. 뭐 이렇게 유튜브만 찾아봐도 그렇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21년 동안 해봤어요. 저도 해보고 환자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작은 실천, 그냥 한 숟가락 덜어내면 돼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님들 반찬을 카운트 안 하세요. 밥은 반으로 줄었어. 반찬은 나물이어서 괜찮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줄이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3분의 1은 못 줄이겠어.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잖아요. 한 끼 굶으세요 해요. 네.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굶으세요. 아니면 우리 또 오늘이 왕실식치 또 얘기하는 자리니까 요거 소개시켜 드리면 실제로 세종이 밥 대신 드셨다는 문헌상의 기록은 없어요. 세종이 밥 대신에 드셨다는 떡이 있어요. 구선앙도고예요. 9가지 굉장히 좋은 약재다 이런 느낌 오시죠. 백편두 이거는 콩의 한 종류예요. 그다음에 시상이 뭐냐면 꽃감 겉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 그리고 메가가 보리 싹 틔운 것. 보리는 소양인 곡식이에요. 그리고 계피는 소음인 약재예요. 이게 디저트 하나라도 이렇게 몸에 맞게 가려 먹는. 우리는 이런 음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매일 할 수 있는 운동,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절운동이기 때문에 절을 가지고 왔지만 스쿼트, 네. 근데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만의 운동으로 정하셔야 돼요.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브릿지 동작 아시죠? 엉덩이 드는 거. 그때 하복부와 엉덩이 둥근이 탁 힘이 들어가요. 코어 근육이 살아나요. 해보세요. 네. 잘못하시면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식치와 약치예요. 식이요법은 들어보셨죠? 네, 식이요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분명들, 항산화 물질, 뭐 이소플라본, 갱년기, 뭐 예방 영양소, 그다음에 사포닌이 인삼의 주 성분이죠. 네, 근데 도라지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소양이 아까 열 많은 밥솥 6인분 가지고 태어난 소양인이에요. 이분들이 사포닌을 먹어야겠어요. 그럼 인삼 사포닌 먹어야 될까요? 도라지 사포닌 먹어야 될까요? 네, 도라지 사포닌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식치예요. 성분 플러스 성질. 황금이 태어날 때 인간의 간과 폐장의 열을 꺼주려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0년간 들여다보니 심장과 폐의 열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꺼준 애라는 거예요. 속이 냉하고 추위 많이 타고 실질적으로 못하고 이런 분들이 황금이 막 홈쇼핑에 나와요. 관절에 좋다고 막 황금이 선전을 해요. 하다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네, 식치와 약치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약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봐서 전략을 세우죠. 이분은 폐가 허하고 신장이 허하고 어찌어찌 하기 때문에 기본 처방은 보고 근데 이분이 눈이 충혈됐어? 그럼 눈 딱. 변을 막 설사하셔? 그러면 요거 좀 해가지고 처방 구성을 해요. 한 폭의 그림처럼. 네, 이걸 군신자사라고 하는데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태들을 하는 거 다 쓸어 넣는다고 약이 아닌 거예요. 뼈대 세우고 잎 그리고 꽃 달고 해야 그게 정말 약 처방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약치. 제가 요 PPT를 막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 들으시고 나면 당장 막 혈압약 끊어야 될 것 같고 고지혈증약 끊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절대로 그냥 끊으시면 안 돼요. 네. 대사증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은 절대로 단박에 끊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 비워요. 그리고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틀 빼요. 한 달 해봐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3일 빼요. 괜찮아요? 4일 빼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는 고급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하면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실제로 바뀌어가는 거를 병원 가서 고지혈증 안 재봐도, 네, 초음파 안 돼봐도 몸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 조절 스스로 하시면 정말 좋죠. 네. 그러면 기저질환이나 대사증후군으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안 가실 수 있어요. 경계선에서 건강군으로 다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건강에 좀 팁을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